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자들만의 세계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서열이라는 게 있답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봤어요. 남자들은 재력, 외모, 운동 능력, 그런 기준들로 자기들끼리 순위를 매긴다고요. 많이 가진 사람이 무리의 리더가 되고, 덜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밀린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죠? 저도 그랬어요. 그냥 허세 가득한 인터넷에서나 떠도는 이야기거니 했죠. 중학생인 우리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네도 뭐 그런 거 있어? 남자들끼리 서열 정하는 거. 그랬더니 애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 그런 거 없다는 거 애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남자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냉정해. 순간 등골이 좀 서늘했어요. 그래요. 아이들도 알고 있는 그 룰을 저는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만의 세계에서 제 남편은 늘 맨 아래쪽에 있었어요. 그걸 저는 이 사건을 겪기 전까진 새까맣게 몰랐던 거예요. 저는 제 남편을 통해 그리고 그 남편의 친구들을 통해 직접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말이 많진 않지만 늘 따뜻했고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가끔은 그 무뚝뚝함이 답답했지만 누구보다 책임감 있는 아빠였거든요. 그래서든지 연애할 때도 그런 사람에게 끌렸어요. 겉으론 무뚝뚝한데도 작은 거 하나에 마음 써주는 사람. 그게 바로 제 남편 정도훈이었어요. 우리는 반려동물 봉사 모임에서 처음 만났어요. 처음엔 그 사람 말수가 적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유기견이 아파서 병원비가 모자랐던 날 조용히 제게 내가 조금 보탤게요 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어요. 그 사람은 늘 그런 식이었어요. 대단한 말은 하지 않지만 힘든 일엔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 결혼하겠다고 결심한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이라면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그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저 또한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부모님은 저를 한 번도 기죽게 하지 않았고 덕분에 어디 가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참는 성격은 아니에요. 이런 말하면 좀 웃기지만 은근히 드센 구석도 있죠. 여자치곤 기가 셌던 저를 남편은 뭐가 그리 좋은지 한없이 너그럽게 받아주더라고요. 남편과 저의 관계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천생연분 그 자체였죠. 차라리 우리 둘 사이의 문제라면 오히려 더 풀기 쉬웠을까요? 우리 부부를 골치 아프게 했던 문제는 그 사람의 오랜 친구들 사이에서 시작됐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남편은 고등학교 동창들과 꽤 자주 모임을 가졌어요. 남편까지 4~5명. 남편의 얘기만 들어도 얼마나 친한지 알 정도였죠. 당구를 치러 가고 가끔은 남자들끼리 골프 여행도 가고 가족끼리도 이렇게 친하진 않을 정도로요. 남편의 애인이 저인지 그 친구들인지 어쩔 땐 질투도 많이 났었죠. 하지만 남편과 만남을 가질수록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생긴 남편은 어린애 마냥 기뻐하며 웃는 얼굴로 나갔지만 만나고 온 후에는 꼭 말수가 줄고 표정이 어두웠어요. 한 해 한 해 갈수록 더 심해지더군요. 도훈 씨,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다들 늦게까지 마셔서 피곤해서 그래.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평소에도 워낙 친구들과 많이 친하다고 저에게 우애를 과시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매번 반복되다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얘기하지 못하는 뭔가를 꾹 삼키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정말 별일 아니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저를 안심시켜줬어요. 그래서 저도 단순하게 형제 같은 친구들 만나니까 술 많이 마시고 시끄럽고 집에 오면 피곤하겠거니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고 드디어 청첩장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친구들한테 줄 청첩장을 하나하나 손으로 포장하면서 얼마나 설레했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해온 애들이라 감회가 새롭다며 하루에도 몇 번씩 날짜를 확인하곤 했죠. 저도 기뻤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혼해서도 든든하게 잘 지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날은 남편 친구들과의 첫 단체 만남이었어요. 정식으로 인사할 생각에 저는 조금은 긴장도 되고 조금은 기대도 됐죠. 처음엔 나쁘지 않았어요. 조용한 남편과는 다르게 밝고 명랑한 친구들이었어요. 아, 이래서 남편이 그동안 저에게 친구들 자랑을 밥 먹듯이 했구나 싶었어요. 분위기도 편안했고 생각보다 다들 무난해 보였어요. 그 남자가 뒤늦게 오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주호 왔냐? 도훈이 아내분 될 사람이야. 잠시 후 이주호라는 이름의 남자가 등장했어요. 등장부터 다르더군요. 크게 욕설을 내뱉으며 테이블을 쳤고 와장창 웃고 친구들 머리를 툭툭 치며 다가왔죠. 그 사람은 저에게 인사도 없이 힐끔 쳐다보더니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도훈이 네가 장가를 간다고? 와, 너 같은 애가 여자랑 결혼을 하네. 그것도 이렇게 이쁜 사람이랑. 남편도 친구들도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웃더라고요. 근데 그 웃음, 그냥 웃음만은 아니었어요. 저만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주호라는 그 남자의 얘기는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 누굴 밟고 위로 올라서는 느낌이었죠. 남편을 비하하면서 우월감을 느낀다고 해야 할까요? 야, 그래도 됐네. 평생 네가 먼저 장가갈 줄은 몰랐다. 하긴 이 형님이 결혼 안 해서 기다려준 거니까 고맙다고 해야지. 말은 농담처럼 했지만 그 안엔 무언가 날카롭고 불편한 게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남편을 볼 때마다 내려다보는 시선을 감추지 않았죠.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얘기했어요. 그 사람 이주호? 주호 씨 말이 좀 심하던데. 사람 앞에서 그런 말 하는 거 그냥 농담 아닌 것 같은데? 남편은 한참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다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야, 쟤 원래 그래. 학교 다닐 때부터 워낙 짓궂었어. 까불까불거리는 성격이라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혼났고. 그래도 나랑 친구들한테는 엄청 잘해. 오래된 친구들이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나는 자기랑 결혼할 사람인데 내 앞에서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나는 자기가 친구들 만나는 거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 서연아, 네가 걱정돼서 말하는 건 잘 알겠어. 하지만 친구들, 나한텐 정말 형제처럼 각별한 사이야. 오랫동안 쌓아온 추억도 많이 있고, 서연이가 그 부분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아직 한 번밖에 못 봐서 그렇게 느껴지는 걸 거야. 그리고 서연이가 남자 형제가 없어서 잘 모르는 거야. 남자들은 거칠어 보여도 속으로는 여자만큼 따뜻하거든. 남편은 정말 괜찮다며 열심히 친구들을 감싸주더라고요. 하지만 한 번 의심이 드니까 남편의 말이 진심인 건 알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표정은 어딘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 같았어요. 그날 이후 남편에게 내색하진 않았지만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왠지 모르게 속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렇게 좋아하는 친구이기도 하고 큰 사고도 없이 만나니까 제가 이래저래 간섭할 건 아니었어요. 그저 약속이 생기면 잘 다녀오라고
술은 조금만 마시라고 말할 뿐이었죠. 아이가 태어나고 육아에 전념하느라 남편은 몇 년간 친구들을 보지 못했어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보낼 만큼 자랐을 때 저희 부부는 그제서야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그제서야 남편은 통화만 간신히 했던 친구들을 만나겠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형제 같은 친구들을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싶어 걱정 말고 만나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집에 돌아온 남편 얼굴엔 그늘이 가득하더라고요. 연애 시절과 마찬가지로 술을 많이 먹어서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결국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생일 파티였어요. 남자들끼리 오랜만에 비싼 식당에서 뭉치기로 했다더라고요. 자기 생일이라고 한껏 멋부리고 나간 남편이 돌아왔을 땐 그 모습을 보고 경악했어요. 온몸엔 밀가루 범벅이었고 씻으라고 남편 옷을 벗기다 보니 온몸에 피멍이 들어있더라고요. 밀가루 묻은 얼굴에도 시퍼런 멍은 마찬가지였고요. 보자마자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도훈 씨,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빨리 말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무슨 경찰이야. 생일 파티 하다가 다들 술 취해서 힘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친구들끼리 논 거 가지고 무슨 신고야. 이게 생일 파티야? 생일이라고 아끼던 옷 입고 나가더니 다 뜯어져 있고 또 멍은 왜 든 건데? 누구한테 맞은 거야? 아니야. 생일빵이야, 생일빵. 왜 학교 다닐 때 알잖아. 생일 선물 받는 대신 몸으로 때우는 거야. 그냥 축하해주는 만큼 때리는 거라고. 내 친구들 알잖아, 짓궂은 거. 뭐? 당신 친구들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미친 거 아니야? 당신 이제 애 아빠야. 그리고 우리 집 가장이라고. 아무리 친구라도 그렇지 자기 나이가 한둘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때릴 수가 있어? 나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자기야, 정말 괜찮아. 다른 애들 생일 때도 이렇게 짓궂게 놀았어. 정말 걱정할 거리도 아니야. 제발 좀 진정해.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괜찮다고 극구 말리는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 참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생일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웃음기를 잃어가더라고요. 말수도 줄고 표정도 안 좋고 퇴근 후에도 뭔가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땐 제가 너무 바빠서 회사 일 때문인가 보다 했죠. 그날도 그랬어요. 야근하고 들어온 남편은 노트북을 펼쳐들고 무언가 열심히 작업을 하더니 소파에 기대 그대로 잠이 들어 있었어요. 담요를 덮어주려고 다가갔다가 화면이 그대로 켜져 있는 걸 봤어요. 처음엔 그냥 끄려고 했어요. 그런데 화면에 떠있던 글귀가 저를 멈춰서게 했죠. 왕따 테스트 성인 대상, 남자들 사이 서열 정리법, 친구들이 무시할 때 대처법 등등. 그걸 하나하나 읊어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생일빵이라고 말했던 단순한 장난이라고 웃어넘겼던 그 사건 이후 혼자서 그런 검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제가 또 난리칠까봐 저에게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쪽잠을 자고 있는 남편을 보니 너무나 불쌍했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여린 남편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마음고생했을 걸 생각하니 눈물이 나더군요. 하지만 그 사람 자존심 상할까봐 조용히 화면을 닫았어요.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나 답답했죠. 며칠을 고민하다가 회사 인턴에게 말을 꺼냈어요. 그 애는 아직 사회초년생이지만 생각도 깊고 눈치도 빠른 아이였거든요. 무엇보다
오빠가 셋이라면서 어릴 때부터 남자들 틈에서 컸다고 했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 친구한테 물어보면 뭔가 감이 올지도 몰라. 어느 날 점심시간 사무실에 우리 둘만 남았을 때였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예은 씨, 나 사적인 거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아, 네, 괜찮아요. 예은 씨가 남자 형제가 많다 그랬지? 네, 오빠 셋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오빠들 보면 남자들끼리도 뭐랄까, 서열 같은 게 좀 있어 보여? 예은 씨가 살짝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하지만 금세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엄청 있죠. 딱 봐도 서열이 보여요. 누가 말할 때는 누구는 반박 못하고, 누가 시키면 누구는 자동으로 움직이고, 말투부터 다르거든요. 그렇구나. 우리 집은 딸만 있어서 그런 거 잘 몰라서 그냥 궁금했어. 저희 오빠들도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말수가 확 줄고 분위기 따라가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자기보다 센 친구 앞에선 꼬박꼬박 술 따라주고 자존심도 팍 꺾이고요. 그런 게 있는 거구나. 팀장님, 그거 그냥 단순한 문제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힘든 건데도 반발하는 순간 무리해서 도태될 수도 있거든요. 여자의 사회도 무섭지만 오빠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남자의 세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제서야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여행 사진이라 생각했던 것들, 다 같이 즐겁게 놀러 갔던 추억이라 여겼던 사진들이 이상하게 다르게 보였어요. 사진마다 그 사람은 늘 한 발 뒤에 서 있었고, 무리의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어떤 사진은 혼자 짐을 2개나 들고 있었고, 어떤 사진은 다들 웃고 있을 때, 혼자만 표정이 어색하거나 카메라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진 속에서 그의 존재는 늘 배경처럼 묻혀 있었죠. 그리고 반대로 이주호란 놈. 그 사람은 늘 사진 한가운데 있었어요. 우통을 벗고 선글라스를 낀 채 호탕하게 웃으며 맥주잔을 들고 있거나 한 손으로는 셀카봉을 들고 다른 친구들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있는 사람. 그게 이주호였어요.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무리의 중심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가장 쉬운 타깃이 누구였는지. 진실을 알고 본 그 사진들에서 남편은 친구가 아니라 그저 서열 낮은 짐꾼일 뿐이었어요. 불쌍한 우리 남편, 제가 걱정할까봐 티도 못 내고, 마음을 나눌 친한 친구도 없고, 하지만 자기는 괜찮다고 씩씩한 척 하는 남편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더라고요. 그저 퇴근 시간 맞춰 남편 좋아하는 음식 차려주고, 회사에선 어떤 일 있었는지 들어주고, 안마 몇 번 해주는 게 다였어요. 그래, 내조라도 이렇게 해줘야 기가 살겠지 싶어서요. 그래도 효과가 있었는지 남편은 기운을 차리고 저한테 더 다정하게 대해주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걱정이 조금씩 사그라들던 그 무렵, 저는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아휴직에서 복귀하자마자 거의 악에 바치는 듯 일에 매달렸고, 그 결과 실적은 눈에 띄게 올라갔죠. 회사에서는 새로운 사업 라인을 맡기겠다며 별도의 팀을 신설해 주었고, 저를 팀장으로 앉혔습니다. 정식 직함은 팀장이었지만 사실상 작은 본부 하나를 책임지는 자리였어요. 인사권까지도 주어졌고요. 하루하루 정신이 없었지만 그만큼 저에게 돌아오는 신임은 날로 커갔죠. 기존 부서에서 몇 명을 데려오긴 했지만 업무 강도가 너무 세다 보니까 몇 주 못 버티고 나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결국 채용 공고를 낼 수밖에 없었죠.
조건은 꽤 까다롭게 걸었어요. 실무 경험 충분하고 업무 설계까지 혼자 가능해야 했고요. 딱 한 사람 눈에 확 들어오는 이력서가 있었어요. 경력도 탄탄했고 자기소개서 내용도 꽉 차 있었죠. 면접장에선 말투도 또박또박하고 질문 하나하나에도 망설임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자분을 중간 관리자인 대리직급에 채용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지원자의 나이가 제일 걸렸어요. 팀장인 저보다 13살이나 많았거든요. 하지만 급박한 상황이기도 했고 경력이 수준급이었던 만큼 회사에선 거절할 수 없을 정도의 연봉도 제시했어요. 역시나 제 사람 보는 눈은 여전했어요. 그 대리 일하는 거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저도 그 대리도 성격이 성격인지라 사적인 대화는 많이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업무 스타일은 저를 매료시켰고 다음 인사발령 땐 꼭 대가를 주리라 마음속으로 눈여겨봤죠. 생일 파티 사건 이후로 1년 정도는 무사히 지나갔어요. 남편도 그 사건 이후로 친구들과 거리를 두고 있었고요. 어느 날 다른 친구 하나가 40대 중반에 늦깎이 결혼을 한다며 청첩장을 돌리는 자리가 마련됐어요. 부부 동반이었죠. 저는 결혼식 이후로 오랜만에 남편의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였죠. 하지만 저는 그때 그 피멍을 잔뜩 얻은 채로 들어온 남편의 모습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솔직히 여차하면 그 자리를 뒤집어 엎을 각오로 자리에 나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더라고요. 친구들도 친구들의 와이프도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남편의 표정도 밝았고요. 혹시 내가 남편 친구들을 너무 나쁜 쪽으로만 생각했나 싶었죠. 하지만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둘러보니 한 사람이 없더군요. 사진 속 주인공 이주호라는 놈 말이에요. 그 순간 직감했어요. 남편을 괴롭히던 사람, 따돌리던 주동자가 바로 이주호라는 걸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놈이 요란스럽게 도착했어요. 야, 이 새끼야. 형님 왔는데도 마중도 안 나오고 뭐하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그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머리로는 가만히 있어야 한다, 말리자 생각하면서도 몸은 이미 긴장하고 있었어요. 야, 네 형수님도 같이 왔다. 니들이 채갈까봐 내가 꽁꽁 싸매고 있었다니까. 이제 장가들 때 됐다 싶어서 소개시켜줄게. 그렇게 말하며 옆에 앉은 여자를 손으로 툭툭 치더니 인사드려 하고 말하더라고요. 고개를 돌렸죠. 근데 제가 정말 잘 아는 얼굴이었어요. 어, 팀장님? 재현 대리님? 둘 다 동시에 말을 뱉었고 그 순간 테이블 분위기가 확 싸해졌어요. 어, 두 분 아세요? 네, 저희 팀장님이세요. 회사에서. 주호 씨가 제 신랑이에요, 팀장님. 진짜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놈의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허세 섞인 농담을 하던 사람이 말끝을 흐리더니 슬쩍 물컵을 들어 입을 축이더라고요. 제가 못 들은 척, 못 본 척 시선을 딴 데로 돌렸는데도 그 당황한 눈빛은 분명히 보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남편 얼굴이 오랜만에 한결 편해 보였어요. 다들 분위기 좋았지? 응, 괜히 걱정했네. 주호도 오늘은 별말 안 하더라. 무심한 척 말은 그렇게 해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람 은근히 신났다는 거. 소파에 앉아서 TV 보면서 혼자 씩 웃기도 하고 평소보다 말수도 많아졌거든요.
별로 큰일은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묵은 체중이 하나 내려간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속으로 좀 뿌듯했어요. 크게 싸우지 않아도 시원하게 복수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재은 대리와 저는 사석에서의 만남을 시작으로 회사에서도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재은 대리의 남편은 솔직히 아직은 미였기에 서로의 남편 얘기는 대충 얼버무리곤 했어요. 그렇게 조용한 시간이 한동안 이어졌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별 탈 없이 하루하루가 흘러갔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쓰레기를 버리고 온다는 사람이 한 번 나갔다 오면 30분을 넘게 안 오더라고요. 처음엔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나 보다 했어요. 냄새는 안 났지만 워낙 술도 안 하는 사람이라 그래, 술을 안 하면 담배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별 신경을 안 썼어요. 하지만 그 일이 일주일 넘게 반복됐고 들어올 때의 표정도 예전처럼 그늘이지더라고요. 저는 눈치 없게도 그때까지 의심할 생각을 안 했어요. 어느 날 남편은 친구들이랑 당구를 치고 온다더라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술도 거하게 먹고 들어왔어요. 거실에서 옷도 갈아입지 않고 뻗은 남편을 억지로 깨워서 방으로 들어보냈어요. 그 순간 남편의 휴대전화가 눈에 띄더군요. 도대체 오늘 얼마나 재밌게 놀았길래 저렇게 떡이 돼서 들어왔나 궁금했어요. 평소에 서로 잠금은 안 해놓고 다녔기에 휴대전화를 열어본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이주호에게 100만 원이나 이체를 했더라고요. 남편은 평소에 50만 원 남짓한 용돈으로 생활하고 그것마저도 아껴서 저축하는 검소한 사람인데 친구한테 100만 원이나 이체를 하다니. 남편이 일어나자마자 추궁했어요. 이거 뭐야? 주호 씨한테 100만 원 이체한 거 이거 뭐냐고.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곧바로 애써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아, 그거 그냥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잖아. 기분도 좋고 분위기도 좀 내고 싶어서 내가 한턱 낸 거야. 주호가 마일리지 쌓는다고 자기가 카드로 결제하고 이체시켜 달라더라고. 그걸 100만 원씩이나? 자기 출퇴근한다고 용돈도 빠듯할 텐데 게다가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잖아. 남편은 말끝을 흐리며 그냥 어젠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나도 흥이 점점 올라서 내가 내고 싶어서 낸 거야. 별뜻 없어 진짜야.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또 시작됐구나. 그 사람 눈빛 예전 생일 파티 사건 때랑 똑같았거든요. 며칠 뒤였어요. 남편은 또다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다며 집을 나섰고 전 슬리퍼를 끌고 조용히 뒤를 따랐어요. 멀지 않은 골목어기 가로등 불빛 아래서 남편이 휴대폰을 붙잡고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숨길 수는 없었죠. 내가 말했잖아. 그건 아내랑 상의해야 된다고. 짧은 침묵. 그리고 더 작아진 목소리로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알았어, 그럼. 대출 알아볼게. 전화를 끊은 남편에게 따졌어요. 대출 왜 알아보겠다는 거야? 누구한테? 왜? 남편을 눈을 피하며 그냥 그런 거 아니야. 딱 한마디만 내뱉고는 침묵했어요. 아니, 무슨 일인데 나 몰라야 되는 일이야? 아니면 또 그 인간 때문이야? 아니라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 정말 별일 아니야. 제가 아무리 캐물어도 그 사람은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만 저을 뿐이었어요. 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숨기려 하는지
왜 날 이렇게까지 바보로 만드는 건지. 그때까지만 해도 정확히는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건 절대로 아무 일이 아니란 거를요. 다음날 출근해서 조용히 업무를 정리하던 재은 대리를 불렀어요. 재은 대리님, 혹시 주호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어제 저희 남편이랑 통화를 오래 하는 것 같던데 심각한 표정이라서 물어봤더니 별일 아니라고 자꾸 아무 말도 안 해주길래요. 그래서 재은 대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주호 씨랑 도훈 씨가요? 글쎄요. 저한테 아무 말도 없었어요. 팀장님은 짚이는 거 있으세요? 그게 사실은 도훈 씨가 대출 얘기하는 걸 얼핏 들었거든요. 혹시 주호 씨가 도훈 씨한테 부탁한 게 있나 싶어서요. 대출이요? 주호 씨랑 통화한 게 맞대요? 돈 관련 문제라면 저한테 먼저 상의했겠죠. 그리고 주호 씨가 그런 식으로 도훈 씨한테 패 끼칠 사람도 아니고요. 재은 대리는 모른다고 했지만 조금은 놀란 눈치더라고요. 뭔가 서늘한 기분이 들었어요. 딱 잘라 서들 긋는 그 말투. 어쩌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듯 보였어요. 더 캐묻긴 어려워서 답답함이 가득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생일 파티 사건에 이은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어요. 역시나 친구 모임이었죠. 이번엔 남편 몰래 제가 따라갔어요. 혹시라도 대출 얘기에 대한 단서를 잡을 수 있을까 해서요. 내가 너무 오버하나 싶어서 식당 밖에서 한참을 고민했지만 점점 원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끼어들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자식이 또 제 남편을 괴롭히는 것 같았어요. 지나가는 척 식당 안을 휙 들여다보다 한쪽 자리에 앉아버렸죠. 남편은 물론이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당황했어요. 특히 이주호 그놈 딱 봐도 긴장하더군요. 그 사람의 눈빛이 당황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느끼면서도 아무 일 없단 듯이 웃으며 잔을 들었죠. 제가 눈치 없는 척 굴자 그놈이 술이 취했는지 또 막말을 짓거리더라고요. 야, 얘가 말이야. 고등학교 때는 내 꼬붕이었잖아. 야, 니들 도훈이 어땠는지 옛날에 기억나지? 야, 얘가 진짜 사람 좋았어. 내가 빵 심부름 시키면 추운 날에도 벌벌 떨면서 말도 없이 뛰었지. 순간 속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인 채 술잔만 들고 있던 그 모습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게 만들었죠. 아유, 우리 도훈이 고등학교 땐 내 뒤에 찰싹 붙어서 심부름만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땐 말도 제대로 못했잖아. 샌드백인 줄 알았다니까? 하나도 재미없는 말을 농담이라며 쉴 새 없이 떠들어댔어요. 다른 친구들은 표정이 점점 굳어갔죠. 그놈은 내내 제 남편을 완전히 아래로 깔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주호 씨. 그땐 싸움도 잘하시고 인기도 많고. 근데 지금은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 20년도 더 지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옛날 무용담으로 살아요? 지금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식당 안이 싸늘해졌어요. 그놈의 입꼬리가 실룩거리더니 결국엔 술잔을 탕 내려놓더라고요. 아니, 재수씨. 우리끼리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잖아요. 뭐 그렇게 정색까지 하시고 그래요? 웃자고요? 그럼 당신은 사람 하나 짓밟고 웃어요? 남편 생일에 멍들도록 때려놓고 그게 그냥 웃자고 한 짓이었어요? 도훈 씨가 무슨 노예예요? 그냥 돈 주고 노예를 구하지 그래요? 재수 씨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도훈이 옛날부터 소심해서 저희가 오히려 도훈이 만나주는 거라고요.
도훈이도 오히려 놀림당하는 거 좋아한다고요? 도훈이가 얘기 안 하던가요? 이주호 씨는 입장 바꿔서 도훈 씨처럼 당하면 좋겠어요? 애들 일진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유치하시네요. 앞으로 저희 남편 볼 생각 하지 마세요. 남편도 길길이 뛰는 제 모습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대판 싸우고 집으로 되돌아왔어요. 남편도 저도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잠들었어요. 근데 웃기는 일은 다음날 회사에서 일어났어요. 다음날 회사에 출근했는데 재은 대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눈도 안 마주치고 평소와는 다르게 보고 하나에도 딴지를 걸더라고요. 처음엔 단지 기분 탓인가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 대놓고 무시하는 행동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회의 중엔 제가 말을 꺼내도 대꾸도 없이 지나가고 지시한 업무도 일부러 늦게 처리하거나 그건 다른 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같은 식으로 반박까지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상명하복이 철저한 조직이에요. CEO가 군 출신이라 조직 문화도 그쪽으로 잡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죠. 분위기를 보니 이주호가 재은 대리에게 뭔가를 불어넣은 게 확실했어요.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그 똑부러지던 대리가 하루아침에 이럴까 싶었죠. 그래서 따로 불러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주호 씨한테 뭐 들은 거 있으세요? 어제 모임 자리에서 좀 감정적인 일이 있었는데 오해하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대뜸 그러더군요. 팀장님도 주호 씨 친구들 얼마나 친한지 아신다면서요. 어떻게 그 자리에서 대놓고 주호 씨를 망신 줄 수 있어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팀장님이 아직 어리셔서 모르는 것 같은데 남자들 원래 그렇게 거칠게 놀아요. 솔직히 어제 주호 씨 얘기 듣고 얼마나 불쾌했는지 몰라요. 팀장님께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실망이네요. 그 순간 알았어요. 아, 이건 말로 설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부부는 끼리끼리라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게다가 사내 정치도 하더라고요. 자기가 친한 직원한테 뭐라고 일러바쳤겠는진 모르겠지만 몇몇 직원들은 저를 보는 눈빛이 묘하게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제가 직접 면접을 보고 나이는 많지만 그래도 같은 유부녀라고 높은 연봉도 보장해줬는데 저도 좀 치사하긴 하지만 갑자기 제가 잘 해줬던 게 억울하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요, 재현 대리님. 내년도, 내후년도 당신에게 승진은 절대 없을 거예요. 제가 회사에선 우위에 있긴 했지만 그래도 동고동락했던 팀원들과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참 그때는 남편도 조금은 밉더라고요. 집에 오자마자 현관문 닫히기 무섭게 그 사람한테 따졌어요. 도대체 나한테 왜 말을 안 해? 내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당신 친구 하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곤욕스러웠는지 알아? 제발 사실대로 말해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자꾸 그 사람한테 끌려다니는 거야? 그때 남편은 제가 회사에서 이주호의 와이프에게 당한 일 때문에 깜짝 놀라더라고요. 서연아, 사실 주호가 코인이랑 주식 레버리지로 돈을 다 날렸다더라고. 이사 가려고 모아놨던 예금까지 다. 그걸 나한테 말하더라. 도와달라고. 그래서 당신이 왜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 부부한테 우리가 뭐라도 되냐고. 주호가 어릴 때부터 인생 한 방이라며 도박을 즐겨 했었어. 사실 8살이나 많은 와이프랑 결혼한 거. 와이프가 그래도 얼굴은 잘생긴 주호 도박비 갚아주는 조건이었거든. 와이프한테 말 못했대. 이번에 걸리면 이젠 정말 이혼이라고.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지 옆 언니한텐 말도 못하면서
우리 집까지 휘청이게 만들 생각은 했던 거예요. 그놈은 우리 착한 남편을 아직 고등학교 다닐 때 꼬붕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게다가 남편의 다음 말을 듣고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협박도 했어. 주호가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졸업여행 갔을 때 찍은 영상이 있대. 무슨 영상? 나 취해서 바지 벗겨졌던 영상. 그때 진짜 애들이랑 다 같이 장난으로 그냥 웃고 끝난 일인데 주호가 아직 그걸 갖고 있었나 봐. 미쳤어. 진짜? 그걸로 협박을 한 거야? 자기 말로는 그냥 친구끼리 장난이라는데 그걸 당신이랑 친구들한테 보여주겠다고 했어. 특히 당신 회사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창피하겠냐고. 나 웃음거리 될 거라고. 이젠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 사람이 그토록 불안해했는지, 왜 혼자 끙끙 앓으면서도 끝까지 아무 말도 못했는지. 그냥 돈을 뜯어내려는 게 아니라 자존심까지 무너뜨리려는 협박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혼자서 그걸 견디고 있었던 거고요. 남편은 착하기도 했지만 그날따라 어찌나 미련해 보이던지요.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순둥이가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 그게 단순한 겁쟁이의 태도는 아니었어요. 협박도 협박이지만 그 인간을 아직까지 친구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 남편이 전학을 와서 처음 친구가 되어준 게 주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기억을 잊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당하면서도 어디선가 예전 그 주호로 돌아줄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참 그런 신성으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요.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울컥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일을 크게 만들면 그놈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게다가 남편의 치부도 갖고 있었기에 저희 부부는 잠시 머리를 식히며 어떻게 할지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주호 그 인간은 남편에게 맡겨놓은 보따리 찾는 것 마냥 계속 돈을 요구하고 협박성 문자도 여러 번 왔어요. 게다가 그의 와이프, 재은 대리도 이제 회사에서 대놓고 저를 긁더군요. 회의 시간에 대놓고 핀잔을 주고 보고자료는 일부러 늦게 제출하고 지시를 내리면 꼬투리를 잡아서 다시 묻기 일쑤였어요. 처음엔 기분 탓인가 싶었는데 갈수록 대놓고 저를 피하는 게 느껴졌죠. 부부는 일심동체라 재은 대리가 이주호를 감싸고 도는 건 이해했어요. 어차피 회사니 업무적인 대화만 해도 상관없었고요. 하지만 제가 영혼을 갈아넣다시피 한 회사의 업무에 슬슬 지장이 가더라고요. 이젠 더 이상 참기만 하면 안 됐어요. 남편에게 얘기했죠. 재은 대리, 이주호 와이프 말이야. 이제 정말 선 넘었어. 우리 더 이상 참으면 안 돼. 회사에서의 만행을 남편에게 얘기해줬어요. 그 말을 듣자 남편 눈이 정말 뒤집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분노하는 모습 처음 봤어요. 그날 이후 뭔가 결심한 눈빛이더라고요. 남편은 이주호에게 돈을 마련했다며 만나자고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모임의 친구들도요. 오랜만에 부부 동반 모임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주호에게 돈을 준다는 건 거짓말이었죠. 그건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끝내기 위한 연극이었어요. 웃으며 인사도 하고 건배도 하고 잠깐은 정말 예전처럼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남편이 먼저 큰 소리로 이주호에게 얘기했어요. 주호야, 그 영상 아직 갖고 있지? 우리 와이프랑 친구들한테 보여준다던 영상 말이야. 뭐?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영상 말하는 거야? 고등학교 때 나 발가벗고
웃으면서 찍은 영상 말이야. 너 그거 공개 안 하는 대신 돈 빌려달라며? 너 따위한테 해줄 돈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그냥 다 보여줘. 정도훈, 너 지금 죽고 싶냐? 갑자기 왜 이렇게 나대? 오랫동안 안 맞아서 그래? 왜? 내가 이렇게 나오니까 갑자기 두렵니? 네가 보여줄 수 없다면 내가 보여줄게. 얘들아, 이거 봐. 이주호가 이 영상으로 그동안 나 협박했었어. 이거 너희들한테 안 퍼뜨리는 대신 나보고 대출 좀 받아달라더라. 자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정도훈, 너 그만 안 해? 너 이 새끼 내가 오냐오냐 했더니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이따위로 나를 대해? 너 오늘 죽어볼래? 오늘 죽는 건 내가 아니라 너지. 재수씨, 주호 아직 코인 하는 거 모르시죠? 주호씨, 그게 사실이야? 내가 결혼하기 전에 다 정리해줬잖아. 그냥 평범하게 회사만 다녀달라고 했잖아. 주호가 들고 있던 거 주식이며 코인이며 다 상장 폐지됐어요. 게다가 내년에 이사하신다면서요? 그거 못 가게 생겼어요. 예금도 다 날렸어요. 그거 아셨어요? 주호가 얘기 안 해요? 그 순간 남편이 꼬꾸라졌어요. 이주호 그 자식이 남편을 때리더라고요. 순식간에 두 사람은 바닥을 뒹굴었고 누가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내 경찰이 도착하더라고요. 이주호와 그의 와이프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식당 안 CCTV 안에 다 담겼더라고요. 놀랍게도 남편은 단 한 대도 때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참고 말로만 끝내려 했던 거죠. 이어서 그동안 남편이 당했던 일도 추가로 고소했어요. 계좌이체 내역, 통화 녹음, 그리고 친구들의 증언까지. 증거는 차고 넘치더라고요. 그 이주호라는 놈 잡혀가면서도 끝까지 남편을 욕하더라고요. 야, 찌질이 새끼야. 네가 감히 나한테? 네가?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아무도 우리 남편을 찌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주호는 정식으로 기소됐고 공갈미수와 폭행죄로 벌금형 300만 원의 집행유예 1년이 나왔어요. 도박 전력도 드러나면서 재판부도 반성 없는 태도라며 꽤 강하게 질책했죠. 그리고 그의 와이프, 처음엔 솔직히 좀 안 됐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남편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다 들었고 경찰서까지 다녀온 사람인데도 사무실에서 제 험담을 하고 다녔어요. 비웃듯이 말했대요. 팀장님도 별 수 없더라. 찌질이 남편 감싸는 거 보면. 듣고도 믿기 힘들었지만 사실이었어요. 더 이상 승진 누락처럼 점잖은 복수를 하기 늦었죠. 저는 정식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동안 쌓인 자료와 증언, 그리고 그녀의 언행을 정리해서 제출했어요. 결과는 감봉 3개월과 주임으로의 강등이었죠. 몇 주 후엔 결국 스스로 퇴사했어요. 연봉이 높아서 버티고 싶었겠지만 그 꼴로 더는 못 다녔던 거겠죠. 며칠 뒤 남편이 조용히 그러더라고요. 모임 자리에서 친구들이 하나둘씩 얘기를 꺼냈대요. 그동안 이주호에게 불편함을 느꼈던 건 자기뿐만이 아니었다고. 다들 조금씩 상처를 받아왔고 그걸 그냥 참고 있었을 뿐이라고요. 사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놈은 늘 막 나가는 존재였대요. 무례한 말투, 억지스러운 농담, 누군가를 깎아내리면서 우위를 점하려는 방식, 그걸 모두 알고 있었지만 저희 남편에게 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이것저것 챙겨주면서 먼저 다가와 주었고 그게 고마워서 친구라는 말로 덮고 살았었던 거였죠. 남편은 그 자리를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됐대요.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자기만 참고 있는 줄 알았던 그 오랜 시간이
사실은 모두에게 힘들었던 시간이었다는 걸요. 결국 친구들은 이렇게 말한 셈이었어요. 누군가 하나쯤은 나서줬어야 했는데 그걸 남편이 해냈다고요. 남편은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털어낸 듯한 표정이었다고 해요. 당당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저 조용히 믿음을 지켜온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저도 그날 이후로 확신이 들었어요. 제 남편은 서열이 낮았던 게 아니에요. 그냥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사람들을 품어내는 방식으로 무리를 이끌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을 불쌍하게 바라보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그 사람 같은 배우자를 만난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묵묵히 참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단 이해하려 했던 한 사람. 그래서 상처받기도 했지만 결국엔 그 진심이 통했던 사람. 그저 누구보다 성숙한 방식으로 무리를 품고 있던 진짜 리더였을 뿐이에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